네,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요즘 계속 자주 뵙죠? 제가 오전, 오후 방송이 계속되니까 자주 뵈면 정들고 좋죠, 뭐. 자,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떨까? 단순히 현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 기자회견 당시에, 어떤 말이라든지, 갖가지 행동, 에 대한 어떤 숨어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예, 유명하신 분이죠.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그 방송 전에 네. 이렇게 저렇게 좀 말씀 나눌 때는 조금 조용조용 하시더니 네. 방송 딱 들으니까 목소리가 씩씩해지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교수 자리를 잘렸잖아요. 네, 그렇죠. 교수에서 잘려가지고, 마음은 자유로운데, 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이 자유로우면서, 네. 한편으로는 한겨울이죠. 그렇죠. 저희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잘렸는데, 교수를 하지 말라는 게 나의 운명인가? 나의 운명은 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운명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자료를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고고한 학자로 살고 싶었다.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사실 고고한 학자라고 그러니까 좀 그건 웃기고요. 그냥 저는 제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냥 난 학자로서 또는 뭐 교수로서 지내는 게 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네. 했고 또 전에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심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뭐 심리 또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지만은 그분이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마음을 표시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압도적이었죠. 네. 7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예.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아니,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한여름에 비가 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이 대중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미지, 또 대통령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가 뭔가를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대중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유가 뭔가 혹시 아세요? 저 나름대로는 네. 우리 사회가 사실 다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을 네. 다 까발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기고 싶어 했던 걸 까발리고 어떤 불편함. 다 드러내는 것에 뭘 숨기려고 했는데 뭘 까발렸을까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다양한 부조리, 우리 양심에 약간 반하는 그런 것들. 다양한 부패 구조, 일상 속의 부패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직설적인 화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개혁 시도했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크게 보면 정치 구조에서 드러나지만 그 정치 구조 속에서 숨어 있는 일상의 어떤 부조리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예, 뭐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대중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 거는 아주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봤냐면 대통령이 왜 저래? 대통령은 겉으로 폼을 잡고 예, 그렇죠. 상당히 있는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건지 아니면 뭔가 가식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또는 이런 사람이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훨씬 받았어요. 근데 그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는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야 무슨 네가 대통령이냐? 넌 대통령 감이 아닌데 속된 말로 아우 같잖아. 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예. 마음속에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통령다운 대통령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 심리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야기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거를 드러냈다기보다는 우리가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라고 막연히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가졌던 어떤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예. 뭐 그게 상당히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탈권위적이고 진짜 편안한 대통령을 가진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혼란스러웠고 그와 동시에 과거에 익숙한 아주 권위적이면서 나름대로 뭔가 해낼 것 같고 일종의 낯가림, 낯설음에 대한 불편함.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한 과는 다른 것을 예. 불편한데 그때 전 뭘 발견했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고 느끼는 이 대중들이 마음속에서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야라고 믿는 사람의 이미지는 누구냐 라는 거를 동시에 찾아냈죠. 누구였을까요? 누구 그래서 이명박을 찾아냈나요? 아니에요. 박정희. 그렇죠. 박정희였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근사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을 마치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대통령으로 모시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또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심리가 대중 속에 아주 사로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사실은 그 연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니까 와 이게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실제로 생생한 정치 뭐 사건이나 이걸로 일어나는구나를 확인하니까 제가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뭐 그 상황에서 네. 그렇다고 이 넉넉히 있기는 힘드니까 그럼 이런 사건에서 이분이 그럼 나중에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한데 힘들겠구나. 심하게 얻어맞은 상황이니까 네. 대통령을 참 잘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나라가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다음에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 대중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그걸 또 연구를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또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연구를 하는 거를 전부 다 제가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이 연세대학교 교수 이름을 내고 그 연구를 하기는 사실 조금 그러니까 그 연구 지원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네. 위즈덤 센터라고 하는 네. 연구소에서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네. 나는 대학 교수로서 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지원해 주시오. 내가 하는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인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연구비를 주는 그런 연구도 아니고 또 뭐 아주 아카데믹하게 뭐 누구 한 연구를 누구 이론을 또 쫓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디서 돈도 안 넣을 테니까 그렇지만 난 이거 진짜 재밌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위즈덤 센터의 연구이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대통령의 이미지 분석하는 또 대중들이
대통령을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가 그 연구를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계속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러면 그 위즈덤 센터가 우리 그 사모님이 그렇죠. 운영하시는 그렇죠. 일종의 사모님이 교수님, 박사님 후원자 그렇죠. 역할을 하신 거네. 후계님 역할. 네, 저는 마누라 등골 빼먹는 연구자다. 그러면서 아니, 평생 살고 있습니다. 명색이 교수인데 그 교수 남편 뒷바라지를 또 따로 해야 돼. 아, 교수로서 월급쟁이로 살아갈 네. 때는 그런 뒷바라지 필요 네. 없는데요. 교수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려면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대개 이제 뭐 연구재단에 신청하거나 뭐 국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연구 프로포즈를 잘 쓰거나 특히 가라로 아주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별 재미가 없고.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위즈덤 센터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는 계속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죠? 없었다가 이게 문제가 딱 된 게 거의 10년 동안 문제가 없다가. 네. 그죠? 근데 이게 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거 딱 나오고 나서 하필이면. 그렇죠. 그죠? 나오고 나서 학교에서 네. 문제 삼고 심지어 해임까지 왔습니다. 그게 진짜 황당했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기 그 전에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여성 대통령 이런 뭐 구호를 내세우면서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뭐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다가 아니 그 뭐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 이렇게 따져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라서 잘하고 남자라서 뭐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 이 한국 사회에서 과연 그분이 여자로서 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사실 그 논란이 된 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생식기 발언 아니 생식기 발언했다고 그게 왜 문제가 돼? 나 네, 참 그렇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죠. 아닌 말로 제가 이제 진짜 이건 국어 사전에 있는 거니까 자지보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일부 우리 교수님들은 강단에서도 이런 표현을 그냥 하시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를 뭔가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그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사실은 저는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이 박근혜 씨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분이 실제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성으로서 이 직장을 구하느라고 차별을 받았든지 그런 경험을 했냐. 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여성으로서 많은 부담을 지고 또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서 또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서 또 많은 사회적인 차별과 부담을 가지는 그런 경험을 이 조금이라도 했으면 여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세울 만도 네. 한데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거의 문제는 생식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역할의 문제다.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다. 그렇죠. 거기서 생식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럼 그런데 도대체 왜 문제야? 며칠 지나서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황모 교수, 연세대 심리학과 황모 교수,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 아니,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날 보고 내가 그렇게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식기를 번역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라고요? XX. XX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생식기를 자지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식기란 단어를 가지고 공격한 사람들이 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공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들의 심리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번역을 했다. 예. 아, 저는 그때요. 어떤 언론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
진위가 뭐냐 이렇게 막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그 진위가 뭐고 내용이 뭔가를 따지기 전에 그 생식기라는 단어와 박모 후보와를 연결시킬 때 지극히 불쾌하게 엮이시는 분은 그분들의 심리는 박모 후보를 한 인간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신으로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당신들이 모시는 신과 같은 존재가 갑자기 생식기가 있는 어떤 인간이고 동물과 같은 모습일 때니까 이분들이 지금 경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분을 모시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제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문제는, 예. 아니,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게 해임으로, 해직으로, 그죠? 네, 그거는 원래 사실 정년 보장을 받으셨던 소위 자리잖아요. 말해서 제가 테녀 교수예요. 테뇨 교수. 네. 그게 정년 보장된 교수고요. 네. 테녀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 특별하게 형사소추되지 않고서는 이 대학에서 정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이 묵시적인 그건 거의 성경 말씀과 같은 거로 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조용히 있다가 몇 년 뒤에 저를 해임을 했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연세대 총장이었던 정가병 씨의 이 업무였고 속마음이었어요. 정가병 씨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노리고 네. 아주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네,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아, 저 이제 전화 수준이 네. 아니에요. 그 네. 박근혜 씨가 처음에 이 대통령 되고 나서 독일에 가가지고 드레스덴 선언 이러면서 하는 거 드레스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명예 박사학위 받는 거 그거 어레인지를 정가병 씨가 다 해줬다라는 게 연세대학교에서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고 심지어는 그 전용기를 정가병 씨가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흘 전에 이 어딘가에 잘렸구나. 잘렸다.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게 바로 이혜원 의원 아시죠? 네. 이혜원 의원 남편이 정가병 교수 똘만이었거든요. 아. 그 경제학과 네. 교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다가 이혜원 씨가 의원이 그 박근혜 뭐 캠프에서 상당히 잘 나가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물먹은 대표적인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가병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자리를 하고 학수고대 하다가 이 본인이 총장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해임 당하실 때 있잖아요. 2015년에서 16년 올라가는 데인데요. 이 정가병 씨가 총장을 연임을 못하는 게 2015년 12월이었고 네. 그 사람이 총장에서 그만두는 게 2016년 2월 그러니까 1월 마지막 2월 1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웃기는 게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좀 더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데요. 예. 아,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셨나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 조용히 살려고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여왕님을 아련을 하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걸 쫙 제가 뉴스로 접하니까 아, 드디어 이제 저분이 공주에서 이 대한민국의 여왕이 되셨는데 그래도 이제 영국의 진짜 여왕을 보러 가서 같이 여왕의 마차도 타고 가는 저 이벤트를 경험하셨으니까 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여왕으로 엘리자베스 여왕과 동격의 분으로 이제 스스로 됐다고 느끼시겠구나. 아. 저것이 뭘 뜻하는가? 네. 저는 그 이제 심리적인 해석을 또 저 나름대로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한겨레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자고 요즘은 조용히 지내시니까 뭐 하시는지 궁금하다. 아, 그럼 나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정치인 심리 분석 안 한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그래도 여전히 바쁘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박근혜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그래도 한마디를 해주라. 저분은 어떤 심리냐. 사실은 저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인터뷰도 하면서 저분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저분의 심리는 뭔가 저걸 분석을 했는데 다 그분이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있는데 마치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이 진짜 있는 거냐 아니면 코스프레를 하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저분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거고 그 마음은 마치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촛불 앞에 무녀. 예, 이게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죽을 발언을 한 게 촛불 앞에 무녀 발언이에요. 해임 당해도 마땅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불러놓고. 아니, 나중에 제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박근혜와 그 일파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촛불 앞에 무녀와 같은 그 심리 상태를 보여서 촛불 앞에 무녀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는 걱정이었어요. 대통령 코스프레를 잘하면 좋은데 코스프레는 이게 드러나면 많은 분들이 뭐가 진짜냐 이런 이 당혹스러움을 겪게 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당혹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는 이거는 저 원치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 또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은 왜 이러지? 어떻게 누가 이걸 결정했지? 이런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혼란이 벌어질 텐데 또 홍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바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홍군의 이슈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났냐 하면 세월호 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걱정했던 이런 황당한 아니 배가 침몰하는 거를 이 뉴스에서 그대로 보는데 구출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마치 이 바닷속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동시에 그걸 겪으면서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내가 도저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그냥 지키만 볼 수 없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다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슨센터에서 내가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중의 심리는 뭐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거를 세월호 침몰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의 연말까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안식년이니까 뭐 조사를 하는데 시간은 많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다쳐. 그거는 뭐 정치인이나 일반 사람이 그렇지. 저는 학자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탐색하고 그걸 탐색해냈을 때. 그러니까 그 자꾸 탐색을 하시니까.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해임을 당하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해줘야지 이 나라가 좀 더 이 개화된 나라로 나아가고 문명화된 국가가 되는 거지. 지금 이 그분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자르고 죽이면 이게 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청자가요. 와, 대낮 시간 대박입니다.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9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이야기를 9만 명, 90만 명이 들어도 제가 지금 이 울분이 안 풀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박근혜의 정체는 뭐고 박근혜의 주된 핵심 이미지는 뭐냐. 거기서요. 딱 제가 찾아놨는데 뭔지 아세요? 꼭두각 실어 놓는 거예요. 야, 정확하게 찾아냈네요. 그게 2014년 12월에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하니까 박근혜는 꼭두각시고 세부적으로 박근혜를 그냥 아무런 정치적인 편견 없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박근혜를 보는 사람은 혼군으로 보는 분들이 50%가 넘고 그 다음에 우리 VIP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15%. 그 다음에 고위 관료 정치인이라고 보는 분들이 한 1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되는 이미지를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핵심 이미지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막연히 생각했기에 맞았구나.
근데 이 꼭두각시인데 누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가?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네. 발견한 네. 유레카. 유레카!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저 연구원들이 교수님 참으세요. 대나무 숲으로 가셨어야 돼요. 전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밝히기가 힘들겠다 야. 내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박근혜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했던 게 김정은의 심리까지 동시에 분석을 했어요. 예. 김정은까지.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분석하니까 그 시점부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치는데, 야, 그 꼭두각시에 의해서 대응하는 방식과 김정은이 미사일 쏴대는 그 심리를 상당히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더 코미디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기는 너무하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이 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메르스 사태 네,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이건 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것도 황당한 사건이죠. 네, 그것도 그런데 꼭두각시는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손 흔들고 뭐 실제로 더 웃기는 건요. 살려야 한다 뭐 이러면서 포즈치고 예. 이거는 완전한 대통령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본인이 구원의 여신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누가 꼭두각시를 조정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는 뭔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신동아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동아 기자가 그때 찾아온 게 그때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국무총리 되신 분이 갑자기 뭐 사정정국을 하겠다는 등 큰소리 빵치다가 본인이 그게 이완구 총리. 예, 이한구 총리예요. 네. 그분이 처음에 나오면서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자기가 병력 할 때 저는 저분 사기치네. 사기도 저렇게 치는데 왜 언론에서는 아무도 저분이 사기친다고 안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본인이 뭐 뇌물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래가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되니까 기자가 전 찾아와가지고 이한구 총리가 그런 행동을 한 심리는 뭐고 이한구 총리는 또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분의 심리가 뭡니까 이러면서 제가 또 충청도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연구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걸 자기가 직접 기사를 못하고 에휴 참 안타깝다. 왜 제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기사를 했다가는 박사님은 이제 상당히 더 문제 인물로 찍힐 것 같으니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다른 더 재밌는 거 없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밝혀지면 상당히 참 그 시기에서 내가 그냥 학회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걸 하고 심리학회 발표하는 건 아무도 관심을 안 두니까 그 하는 걸 하고 말려고 하는데 조금 아쉽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인데 그랬어. 이런 내용이다 그랬더니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고 국민의 대다수가 혼군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지 말고 기자인 네가 쓰면 기자가 쓴 거로 가지고는 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 좀 아무래도 낫죠. 그래서 이거 내가 원고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좀 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번 데스크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데스크하고 이야기했는데 내용도 재밌고 한데 박사님 이름으로 그냥 내시면 어떠냐고 데스크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걸 내면 내가 조금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운명을 예감하셨네요. 네. 그랬더니 기자가 아니래 괜찮대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그래 뭐 내지 뭐 이래가지고 신동아 2015년 5월 달에 거기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내용이 조금 박근혜 꼭두각시니까 표지에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넣었어요. 그 언론사에서도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지만 그렇죠. 뭔가 내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내긴 냈는데 다행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안 받구나 아무도. 네, 아무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제가 이 청와대 쪽에 아는 이전에 MB 때 청와대에 있었던 녀석이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하고 잘 아는데 갑자기 황 교수 청와대 젊은 비서관들이 한 교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한 교수 요즘 뭐 했어? 그래서 내가 뭐 한 게 있어. 이상하다. 신동아 그 기사를 보지는 안 했을 텐데?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거기서 또 힌트 얻은 거 아니야?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학교에서 저 겸직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한대요. 왜요? 그 겸직 아니 그 당시에는 총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 사회이사를 하면 월급이라도 받는데 연구이사를 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이런만 연구이사를 그렇죠. 하고 연구할 때 그 도움을 받는 거 그게 무슨 겸직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 해부가 됐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갔어요. 그래서 네가 겸직 허가를 안 받고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또 말도 안 해요. 그 겸직 허가도 안 받고 그걸 했기 때문에 너는 연구도 안 하고 학생 지도도 소홀하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요 연구한 게 1년에 책도 한 권씩 쓰고요 논문도 1년에 한두 편씩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연구가 신동아에 박근혜 꼭두각시라는 이런 연구까지도 했어요. 아무도 연구업체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이랬더니 거기에서 앉아있는 교수들이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는 연구 활동이라고 이 정보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저가 그 기사를 했기 때문에 저 자식은 죽이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뭐 여기 이제 또 보직 교수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이니까. 부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무처장, 예. 또 학장,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저가 좀 잘 한 자리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뭐 장차 또 총장 하고 싶은 분들도 안 아니, 계실 총장하고 거고. 싶은 인간은 거기 안 났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뭘 진짜 잘못하긴 했구나.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달 지나니까 정가병 총장이 이제 그만두는 날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새 총장 취임하는 날이라서 학교 가는데 우편물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실에 앉아가 뜯어보니까 해임 하면서 이 정가병 총장 지 마지막 날 딱 사인한 해임 통지서가 저한테 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정가변 총장 임기 마지막 날, 그죠? 네. 그거 사인 딱 하고 자기 빠이빠이 하고 그렇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총장 물러나면 그 이후 다른 길을 또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박근혜 한참 임기가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아 거의 그렇죠? 2년이 남았을 때죠. 그러니까 정가변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황당하잖아요. 그럼 새로 총장 된 사람 지금 김용학 총장 사회학과 교수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 총장님 정가병 총장이 나가면서 저를 해임시키는 선물을 주고 갔네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서 이게 대체 뭔가요? 아무 응답이 예, 없어. 새 총장은 뭐 나랑 상관없는 그렇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새 총장은 전임 총장이 한 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전임 총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지니까, 와, 많은 교수들은 할렐루야 하는 이런 대학이 됐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가호가 이렇게 임하시는 놀라운 대학이구나. 하나 이거 왠지 이거 성어구 해야 될 것 같다. 네. 배에 가스가 자주 찰 때, 화장실 갔다 와도 잔변감이 남을 때, 풀어지는 변을 자주 볼 때, 화장실에서 이를 보면 쭈루룩 쭈루룩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적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환입니다. 오만디환은 오만디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70-4686-4287입니다. 그렇게 솥을 벌었던
시절인데 사실 우리 교수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 정치적 성향, 저 정치적 성향이 뭐로 보입니까? 지금 리버럴, 네. 자유주의자. 네. 네. 그리고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요. 예.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울분하는, 그리고 각자 정치를 하든 교수를 하든 각자 자기 일을 좀 잘하면서 살자. 코스프레하는 인생 살지 말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역할과 행위에 대해서 강박적인, 약간은 강박 증후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면 조금 많은, 그게 자가 됐든 누가 됐든 중도가 됐든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끊임없이 변신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성향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말씀 딱 하시니까, 예, 저는 특정 이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진정한 정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사안별로 그렇죠, 판단을 그렇죠. 하고, 판단을 하고. 예. 그것을 또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맥락을 중요하게. 그럼요. 예. 그러면서 항상 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걸 지향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조금 제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됐거나 사회성이 풍부한 사람이 못 돼요. 그냥 제가 궁금하면 그 궁금한 걸 찾고, 또 제가 관심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샷당하고, 저의 소명이 뭔가, 저희 운명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돌려 앞으로 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죽나보다, 이런 단순무지한 인간이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 뭐 단순무지한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예, 그렇기 하시니까. 때문에 제가 예. 저와 비슷한 단순무지한 인간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단순무지하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성향이 있다. 그거를 뭐 어떤 분은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리버럴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강박적인 정세가 발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는 그분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달린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잠깐 이 시점에서요. 지금 시청자가 1000명 돌파했고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서는 우리 박사님 고정가자는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방송은 출연료 좀 주나요? 네. 아, 그래요? 출연료 드리죠, 당연히. 아, 그래? 예. 아, 그러면 저가 좀 막 동안해요. 이 해임당하고 나면 항상 생각도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걸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고정 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인들 안철수도 분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한국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잘리고 나서 내가 십몇 년 전에 이 대통령 심리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것을 했냐. 내가 왜 청기누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 그러게 왜 대나무 숲을 안 가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이죠. 묵묵히 받아들여야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자는 마치 이상한 정신이 좀 뭔가 혼미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탐색하고 또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아주 협소한 시각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요. 네. 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심리가 뭐고, 또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의 그 사람의 심리가 뭐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또 어떤 심리로 바뀌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국가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거를 심리학자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해요? 예. 그럼 다 미친놈으로 만들 텐데? 아, 예. 그렇다고 누가 해요? 점쟁이가 해요? 다 혹세 고민하는데? 이래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훈련도 받고 제대로 공부하는 심리학자가 일을 하는 것이 저희 운명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아. 또 했다고 해서 잘라. 이게 나라예요, 이게? 이제는 하셔도 안 잘립니다. 이미 잘리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야기해요. 저희는 마이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랬나요? 혹시
뒤에 스케줄 계세요? 아, 저는 있는 게 그 잘렸는데 네. 무슨 그러실 것 같아서 없어요.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2부로 갑니다. 1부는 우리 황 교수님 그동안 이제 해임 당하신 이야기 그리고 개인의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1부는 이런 겁니다. 황상민은 왜 해임을 당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거고 2부에서 이명박 이야기만 하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아마 제 예상에는 한 5시 40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게 가시죠, 뭐. 그렇죠. 오늘 출연료 2배 받는 거네요. 어우, 신난다. 네. 혹시 우리 교수님이 대학 다니던 시절이 네. 독재정권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전에 교수님 스스로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거 하고 관심 없는 거 다 치워버리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섭하죠. 아, 네. 섭하고. 제가 예, 80년대 대학 학창 시절. 81학번입니다. 81학번. 81학번이 바로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네. 80년대 이 서울의 봄 다음이 81학번이에요. 네.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80년입니다. 80년 맞죠? 예, 80년입니다. 12.12하고 11.6이 그게 일어났던 79년. 79년. 네. 그 다음에 80에서 광주 사태 네. 일어났고, 그 다음에 81년 학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기들 중에서 광주 출신 친구들은 그 광주 사태를 진짜 온몸으로 체험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4회대 였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대죠. 제가 4회대 다니면서 그때는 서클이라고 표현했고 네. 요즘에는 동아리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 서클이 4회대 평론이라고 하는 서클 활동을 했어요. 네. 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학구적인 마음에서 네. 4회대 평론은 4회대 내에서 잡지를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하는 생활을 한 1년을 열심히 했어요. 전 상당히 또 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공부를 했죠. 예. 예. 선배들 막 과제 주면은 아우, 열심히 저 읽고. 진짜 예. 열심히 했어요. 발제하라 발제하라면 발제 열심히 잘하고. 정리해서 발제하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예. 사실 대충 와서 하는데 말로 때우고. 그 친구들 머리가 좋고 또 말도 잘하니까 네. 떼어대는데 저는 촌놈이라서 저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사투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사투리 팍팍 쓰고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광주 사태의 비극이나 이런 것들은 또 경상도 사람들이 또 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약간의 가해자 이런 식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모순이나 또 뭐 그 당시 항상 유행했던 종속 이런 것들 저 나름대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대학교 1학년을 상당히 열심히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바뀌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진짜 1학년 때 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사회과학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서 전공을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예. 2학년 가면서 과를 이제 다른 이제 전공을 했는데 선택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경제학과였어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네. 그 인원 다 합하면 거의 250명이 됐어요. 네. 사회대 정원이 한 500명 되는데 반이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치, 외교,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인류학과, 뭐 지리학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사회학과, 또 인류학과, 심리학과, 세과인 거예요. 근데 사회학과를 원래는 대학을 들어갈 때는 제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외교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외교학과 선배님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은 아주 상당히 댄디하신 거예요. 지금 저 모습처럼 상당히 나비넥 타임하고 다 양복 입고 멋있게 하고 네. 그렇게 사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저건 내하고 좀 안 맞다. 어쩌지? 그리고 이제 외무고시 보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데 어떡하나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회를 좀 더 잘 알고 싶어. 진짜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사회학과. 그래 사회학과를 가야지 했는데 사회학과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일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사회학과를 가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10명의 선배가 진학을 하면 그 중에서 8명에서 9명은 감옥에 가거나 군대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저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온순하고 아주 마음 약하고 찌질한 애가 그 생각을 하니까, 사회학과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사회학과가 제 친한 친구가 사회학과 87학번인데, 네. 예. 그 빨갱이 학과. 그렇죠. 감옥 가거나 군대 가거나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참 그 서클 선배들 보니까 다 그 중에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넉수리한 선배가 나타났는데 사회학과 몇 학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저기 감옥도 좀 다녀오시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엄청난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위장 취업도 좀 다녀오시고. 네. 근데 그분은 대단한데 저는 그런 대단한 인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갑자기 이제 사회학과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니까 그럼 인류학과를 가야지. 근데 인류학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인류애적인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 촌놈이 영어를 못해요. 영어가 대학교 와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힘드는데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인류학과를 가냐. 속어법이네요. 하나하나 제끼다 보니까. 그렇죠. 남은 이제 게. 심리학인 거야. 근데 심리학은 한국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면 영어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심리학과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내는 심리학과, 한국인은 심리를 공부를 하러 난 심리학과를 간다.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면 나중에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심리학과를 네. 갔어요. 야, 그래서 이래 하여튼 심리 쪽으로 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채팅창에 뭐 이의제기던데, 저도 이제 그 미처 발음 못 잡았는데,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표현하시는데, 했죠. 예,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근데 예.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예. 건 제가 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쓴 81년도에서는 그 용어를 안 썼어요. 없었죠. 나중에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표현이 90년대 넘어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이게 됐습니다. 사람의 학습이라는 게 초기에 예. 자기가 사용한 용어가 나중에 그 용어가 바뀌면 음. 그거를 바뀐 용어를 입력을 해서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근데 만일 그 용어를 제가 2000년대나 또 뭐 1990년 이후에 광주 사태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할 텐데 네. 저는 1981년도 그 상황을 시점. 묘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썼다는 거. 네.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그걸 네. 동시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는 그 맥락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저희 강박정. 이게 이제 이 강박정이라는 게 네. 제가 왜 그래서 생식기라는 말을 썼겠어요. 아, 생식기하고 연결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냥 그 시점에 그렇게만 불려졌잖아요. 그럼요. 예.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 네. 국민학교도, 예, 지금 채팅창에 나오지만 국민학교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 영화 1987 혹시 보셨어요? 제가요 1987년도에 어디에 있을게요? 어디 계셨어요? 전 1986년도에 유학을 갔고 아. 87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요. 이제 제가 아까 이 심리학과를 진학을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저한테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회대 평론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학년이 됐잖아요. 네. 2학년이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2학년이 되니까 그 학교 학생처에서 불러요. 그래서 근데 또 그 학생처 이 부처장이신 분이 또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너 평론이라며? 네. 그런데 너 평론 임원 명단으로 올라왔다? 네? 왜요? 올라왔는데 너 심리학과 학생으로서 그러면 곤란하지 않니? 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2학년이 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럴 때 사실은 1학년 때 이 같은 서클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잡혀가지고 관악서에 끌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눈티 반티가 된 친구도 있었고요.
나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안 잡혀가가지고 안 끌려갔으니까 안 맞았는데 걔 보면서 막 미안해하고 내가 다음에 끌려가면 나는 어떡할까? 난 불어야 되는데 뭘 불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다가 심리학과 갔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내한테 맞는 건가? 나는 뭘 해야 될 건가? 그 고민을 겨울 방학 해냈어요. 근데 제가 짝사랑하던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상민아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소리까지도 저한테 했을 때 정신 차리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때 겨울 방학 지나면서 그래 나는 일단 내가 나서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이 나라가 바뀌지가 않는다면 나는 내가 그러면 한국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왜 이 상황에 대해 모두들 앞에서는 뭔가 난리를 치는데 돌았으면 또 아니고 교수님은 우리가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게 다 그런 거야. 저 훌륭하고 저 똑똑하신 분이 왜 저러나? 이럴 때 저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비겁한 건 아닌가? 내가 도서관에서 나도 삐라 던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돌멩이 던지고 로마 전사들하고 싸워야 되나? 그러다가 개죽음 당하면 누가 좋은가?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진짜. 저는 저희 모든 삶에서 예.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학기 시작하고 나서 그 학생처에서 불러가지고 너 평론 임원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저 심리학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클 활동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어 가. 그날 저희 선배님 저보다 1년 2년 서클장 하던 그 선배하고 같이 소주 마시면서 그 선배가 그러더라. 상민아 가방끈 길고 먹물 많이 먹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해. 그럴 때 저는 형 저 가방끈 길어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이 뭔지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나는 유학 갈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준비해서 86년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교수님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하여튼. 자, 영화 예. 안 봤어요. 예. 근데 그 시대를 어떤 뭐 가감 없이 진솔하게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교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왜냐면은 자신을 사실 그 80년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사실 과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 설령 조금 자기가 비겁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거를 감추고 그 시대에 어찌됐든 뭔가 동참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지금 아무런 그 가감 없이 그냥 어떤 시대를 말씀해.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자기가 동참한 게 맞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동참했고 왜 동참했고 무엇을 위해 동참했는가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86년에 유학을 가서 87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언론으로 접했을 때 그 여학생들끼리 그때 이 호언철폐 이 개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인도 하고 또 그거를 제가 있었던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은 겉으로는 이 나름대로 리버럴 한 척 하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다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기득권을 가지고 다 잘 나가시는 집안과 또 능력을 가진 또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편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을 하더라도 발표는 하지 말자 네. 이런 식의 상황들을 우리가 겪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갈등들을 다 누구나 한 번씩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나중에 유학 끝마치고 교수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 너는 외국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논할 그게 없어. 뭔 소리예요? 호의호식 하면서 공부하다니. 그러면 굶으면서 공부하고 굶주린 배를 뜯겨잡고 저는 오늘도 책을 봤습니다. 이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나요? 미친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걸 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가 잘났다는 걸 표현하냐. 좀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를 이 정도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드디어 이명박. 죄책감에 말이 많아지시니까 그래요. 이명박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파인프라 치약 광고 한번 듣고 갈까요?